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11월 28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주말이 끝나고 조금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기다렸던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오늘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 가나의 2차전 경기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에 지난 우루과이전에 이어서 조별리그 2차전입니다, 이번에. 가나 이기고 우리 16강 가나? 네, 죄송합니다. 활기찬 월요일이 돼야겠는데 제가 이런 말장난 죄송합니다. 한국 축구팀이 역대 월드컵에서 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유독 한 번도 승리를 못한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은 그 징크스를 깨는 밤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와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가 월드컵 소식 유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또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시간에는 미래에 사라질 직업, 또 살아남을 직업이 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새 AI 방송 진행자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 좀 살아남을 수 있게 여러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월요일 대치동 클래스 시간엔 성공적인 대입 논술, 그 비법을 전해드립니다. 학부모님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방송 지금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상쾌 날씨입니다. 주말 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갑작스런 추위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겠지만 비 소식과 일부 지역의 강풍 예비특보까지 더해져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 오후 들어 전국으로 확산되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에서 80mm, 강원 영동과 그 밖의 남부 지방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출근길 7도로 영하권이었던 어제보다 8도나 높겠고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비 소식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요. 원활한 대기 순환과 강수의 영향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0도, 청주, 대구 5도, 전주, 부산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네, 낮 기온 서울 16도, 대구 20도, 부산 2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까지 많은 지역에서 비가 오고 또 그 비가 그치면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한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 출근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심 곳곳에 빨간 정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는 월계 1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이상 걸리고 있고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상황도 비교해보면 이 시각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강변북로의 경우 56분, 올림픽대로는 53분으로 소요시간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한남대교에서 경부선 타고 부산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시고간 서초 일대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밀리는데 경기권은 많이 어렵습니다. 수원과 오산 중심으로 길게 속도 떨어지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금토분기점과 반포 사이로 쭉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도 도심 방향 정체가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계속되고 있고 서해안선 서울 쪽 서부간선도로 진입을 앞두고 목감부터 금천까지 계속 밀립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Chen is not going to play tomorrow? Means we will decide tomorrow. 네, 지금 시각 8시 28분, 29분으로 막 넘어갔네요. 당장 내 돈이 되는 주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늘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미래에 사라질 직업, 살아남을 직업.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요. 미래에서 1980, 90년대로 돌아온 송중기 씨가 이것저것 투자에 다 성공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다 아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부럽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산 이 소생으로서는 정말 부러운 일인데요. 내 직업의 장래는, 내 자녀의 진로는 앞으로 어떤 직업이 뜨고 질지 오늘의 키워드 미래에 사라질 직업, 살아남을 직업 가지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골라 먹는 경제 맛집의 셰프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래에서 오신 분을 초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열흘 전에 수능이 끝났어요. 지금 이제 막 어디 원서를 낼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장래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 의치한약수라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또 수의대죠. 이게 수능 만점자나 고득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경향이 뚜렷하고 의대 불패라는 말도 여전히 뚜렷한데 계속 이게 이어질까요? 예, 요즘 사회 트렌드를 보면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네. 평생 직업을 찾는 선호도가 계속 공고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드리면요. 아까 송중기 씨가 지금 극 중에 나온 그 장면이 네. 있었던 그 시절 19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혼자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특정 큰 회사에 들어가서 아니면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서 재직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제조업은 제조업의 특성상 개인 간의 임금 편차가 심하게 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공정을 거쳐서 최종 제품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은 첫 번째 공정을 시간당 1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숙련공이시고 네. 저는 뭐 아직 손에 익숙치가 않아서 시간당 10개밖에 처리를 못한다. 네. 그럼 우리 둘의 공정을 거쳐서 최종 제품이 나온다면 시간당 몇 개 만들어질까요? 10개죠. 당연히 10개죠. 네. 100개를 만들어 주시면 뭐해요? 제가 10개밖에 못 넘기는데. 90개가 막 옆에 쌓여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은 그 공장에서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바탕으로 인건비도 하위 평준화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 이후, 즉 정보화 사회가 도래된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업들, 대표적으로 교육, 법률, 의료, 문화 콘텐츠 이런 데는 자신의 네임밸류라든가 경험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력 등에 따라서 시간당 편차가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말 나의 평생 직업 또는 그 직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걸 자꾸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월급이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네. 도래했기 때문이죠. 대입에서 어느 학과가 제일 인기 있느냐가 그 사회의 어떤 경제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CG를 간단히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전에 1985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학과와 그리고 2015년도에 가장 인기 있던 학과를 인문계, 자연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는 법학과가 이제 법률 전문 대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사라졌던 게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 들어서 인문계 중에서는 자유전공이라는 게 있죠. 이제는 융합인재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특이한 전공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건 이제 자연계인데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의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떻게 보면 미래 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여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욕 등이 높아져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서울대 물리학과가 전국 수석들이 자주 가는 학과 중에 하나였는데요. 약간 순수 과학의 꿈을 맞습니다. 네. 노벨상 타겠다라고 전국 수석들이 인터뷰한 것도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면 2015년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에서부터 저 지방까지 의대, 치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찬 다음에 네. 그다음 서울대, 공대, 뭐 연대, 고대, 공대 등이 채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는 의대 불패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결국 의대 불패는 아직 좀 계속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AI 시대라는 말이 또 생겼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방송하는 사람도 AI 뭐 아나운서, AI 앵커 생기면서 약간 이거 괜찮은 거야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진짜 이 AI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간의 직업에 위협이 됩니까? 예, 위협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가장 활발한 창업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로펌입니다. 로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변호사 업무를 일반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AI로 대체될 것 같은 직업군들을 몇 개 정리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비서, 산업안전요원, 경찰, 외국어 강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선호하는 사자 직업들이 있죠. 네.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들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직업군은 아닙니다. 여길 보면 한 가지 특수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기계로 쉽게 대체되는 직업군들이 단순 반복되는 업무들이 기계로 대체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는 뭡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복잡하지만 또 반복된 거죠. 임상적인 징후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어떤 병이다. 법률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게 복잡다기할 뿐이지 사실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직업군들이 앞으로 점점 기계 또는 인공지능에 대체될 직업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인기가 많았던 그 의사도 그렇고요. 변호사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직업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정 법률 회사에서요 인공지능 변호사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소속 변호사들 중에서 초임 변호사들을 500명을 해고했어요. 500명이요? 예. AI 기술이 개발되면서? 예, 그 AI 인공지능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화로 그 로펌에 상담을 의뢰하려고 했었을 때 전화상에서 응대하는 그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변호사가 동시에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싼 돈 주고 그 많은 500명 가까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트렌드가 계속된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이런 사자 직업들도 안심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실제 있습니다. 사례가 미국에도 있으니까.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렇게 많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경제 구조 자체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회사를 입사했다 그러면 어느 회사 다니니 대기업이니 또는 중견기업이니 중소기업이니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싹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을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지만요. 이제는 메가 기업들, 흔히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죠. 뭐 미국으로 따지면 구글, 애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메가 기업들 과 나머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역할은 크게 비중이 축소되고요. 혁신적인 소기업들이 이제 창궐 하는 형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 혁신적인 소기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트렌드에 발맞춰서 순발력 있게 그 사회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회사들은 메가 기업, 즉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양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소셜미디어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쇼핑몰도 거의 입점시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메가 컴퍼니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대하게 구조까지도 바뀌는 이 흐름 속에서 유망한 직업, 유망한 산업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는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회사 자체를 의존해서 나의 평생의 경제적인 상황을 뭐랄까요 담보하는 것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나 하나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뭔 거냐? 이제 앞으로 효율성을 바탕으로 나 자신의 세일즈를 하는 것은 효과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하고 로봇의 시대가 앞으로 열리는데 이 인공지능과 로봇은 우리 둘처럼 점심 식사도 안 가고요. 잠자러도 안 갑니다. 그러니 걔네가 효율성 면에서는 제일 좋으니까요. 최고죠.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그들하고 저 효율성과는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다른 감수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취향에 맞춤형 트렌드를 아주 순발력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과, 이과가 이미 고등학교에는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융합형 사고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로 계획 짜시는 분들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수성 있는 머니클래스 지금까지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치동 클래스 사교육 1번지 대치동의 최고급 입시 정보를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입시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아하, 대입 레이스는 계속된다. 막판 달리기 논술 레이스. 이 성공적인 논술 레이스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이 논술 시험으로요. 최근에 다시 연세대에 입학한 20학번이라고 하는데요. 오. 대학 2회차 대치동 논술 강사 로고스 논술학원의 김정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아니 지금 또 바쁘실 시기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유명 강사이면서 20학번이면 저희보다 대학교 후배. 저희보다 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20학번 왜 20학번이 되신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던 공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또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정말 유효한지 제가 직접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2020학년도에 연세대학교 논술에 응시를 해서 지금 강사와 학교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던 어떤 교육법이 통하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신 그럼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쓸모가 있어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 유효한지를 제가 스스로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신기해요. 20학번 얘기는 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논술은 로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쟁률이 워낙 높은 시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수십 대 1에서 심지어는 수백 대 1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률의 의미가 로또랑 이렇게 중첩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논술 자체가 학생들한테 조금 성공만 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결과를 주죠. 정시 전형으로서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보다 훨씬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로또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또군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합격한 전형이 논술 100%인 네네. 거죠? 그럼 다른 시험 점수는 뭐 상관이 없었던 건가요? 보통 논술 전형은 논술하고 수능 최저 그리고 내신 세 가지 요소로 많이 보는데요. 네.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논술과 수능, 논술과 내신 이렇게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응시했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부터 논술로만 100% 논술 와. 100%로 학생을 선발하게 돼서 저도 응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네. 로또에 당첨되신 거네요. 네, 당첨되셨네요. 근데 이 논술 로또라는 게 그동안의 추세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에 올해도 이게 가능할지 좀 전망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사실상 논술이 그렇게 선발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전국 단위로 따지면 선발 인원의 한 3% 정도. 그런데 논술은 대개 수도권 학교에서 많이 실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수도권으로 좁히면 대략 한 7%, 수도권 수시로 좁히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전체 정원에. 네, 수도권 수시 전형 선발 인원의 한 10% 정도 네네네.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고 그러네요. 또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술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리고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요? 네. 좀 더 나은 학교로 가고 싶은 학생들의 열망 이런 것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논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글도 쓸 수 있고 지식이 좀 있는 학생들이 잘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확실히 뭐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잘 쓰던 아이들이 합격률이 높죠. 확실히 어릴 때 독서 경험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논술을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글을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개 자기가 평소에 글쓰기나 읽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 아니면 어릴 때 한 번쯤은 독서 경험을 많이 해봤던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서 실제 입시 논술에서도 좋은 역량으로 발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역시 독서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볼까요? 실전 논술 체험기.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 이런 거 많이 하면 안 좋은데. 네, 어쨌든 선생님의 실제 체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응시한 네네. 2020학년도 네네. 논술 전형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제가 응시한 것은 연세대학교 2020학년도 인문계열 문제였고요. 네.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그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이 합리적 관점과 도덕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주제로 문제가 숙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보통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문 논술은 고등학교 교과에서 다루는 특히 사회탐구 과목 여기서 다루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활용해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유형들은 각 학교마다 좀 비슷하게 여러 유형으로 출제됩니다만은 그 주제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어떤 주제가 나올지 이 문제 같은 건 꼭 나올 것 같다. 또는 유형 정도라도 한번 필살기 짚어주시죠. 그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논술을 약간 예전 그 과거 시험처럼 어떤 시사 이슈 같은 것을 주고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논술은 그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여러 가지 제시문을 주고 이 제시문의 입장에서 이 제시문을 비판해봐라, 비교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주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시사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학교든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들은 있죠. 비교나 비판, 방안 제시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면 어느 학교나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비교하고 뭐 이런 약간의 기술적인 게 좀 익숙해지면 더 좋겠네요. 네. 그럼요. 그럼 평소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고 네.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이 결국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논리를 통해서 그것을 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평소에 학생들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접하고 훈련을 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그럼요. 그래서 뭐 신문 여러 개를 같이 뭐 비교해서 봐라 같은 이슈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 게 비교하는 데는 생활 속에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많이 되죠. 다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입시 논술로 연결을 하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평소에 논술에 대한 체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체력을 생각해 기르는 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주시죠. 논술 답안은 친절해야 한다. 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학생들이 이 논술도 기본적으로 소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편의 글로써 소통을 하는 과정인데 이런 긴 글을 써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되는지 자체부터 조금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기교나 기법보다는 우선 마인드의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마치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지도를 설명하듯이 하나하나 짚어줘서 상대방이 내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면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쓰면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이 내 답안의 논리를 촘촘하게 만들어준다. 항상 친절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좋은 말이다. 근데 혹시 악필이면 어떡해요? 뭔가 친절하게 설명을 했지만 내 글씨가 친절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요새는 다 뭐 그렇죠. 스마트폰과 네. 노트북으로만 하니까 네네네. 글씨를 손글씨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글씨 때문에 붙을 학생이 떨어지나 떨어질 학생이 붙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씨는 면접으로 따지면 옷차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답안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일종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달필, 명필까지는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 견해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런 글씨의 정성을 담을 필요는 있습니다. 소통의 장애가 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마냥 막 3-4시간 동안 막 글을 쓸 수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할 텐데 이게 논술 시험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본론 썼는데 결론도 못 쓰고 뚝 끊겨서 제출하고 막 울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용두사미. 네. 시간 관리를 하는 팁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미리 개요 작성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요를. 요. 네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문제 읽고 제시문 읽고 그냥 글을 써내려가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그러기 전에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여백의 공간에다가 답을 어떻게 써나가겠다는 미리 개요를 작성하고 그 개요 속에서 고민을 다 담고 시행착오를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시간 분량 그 배분의 계획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답안을 작성하면 나중에 급하게 쫓기거나 그런 낭패의 가능성을 확연히 줄일 수 있죠. 근데 요즘에도 이제 원고지의 논술을 혹시 많이 쓰나요? 학교마다 원고지에 제출한 학교가 있고 줄글로 제출한 학교가 있습니다. 줄글로 학교마다 됐군요. 다르군요. 네네. 근데 뭐 원고지나 줄글로 제출할 때 미리 이제 한번 써보고 최종본을 마지막으로 이제 써가지고 할 여유는 없겠죠? 시간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100분에서 120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의 원을 다 쓰고 그걸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 시간에 개요를 꼼꼼하게 활용하고 그것을 답안에 차를 붙여가면서 적는 것이 현실성 있는 답안 완성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요를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넣는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죠. 우선은 문제를 보고 네. 문제를 꼼꼼하게 보면 이 답안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제시문을 읽죠.
그럼 제시문을 읽은 다음에 제시문을 말하자면 하나의 흙더미라고 생각한다면 논술을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흙더미를 그 벽돌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읽고 벽돌로 추출해내는 과정이 이제 개념을 정리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내고 얘네들을 엮어서 논리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러한 계획을 짜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답안을 적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선 이 단어 꼭 써야지, 이거 꼭 써야지 그렇죠. 정도만 정해놔도 그렇죠.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고 이 제시문에 어떤 예시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써놓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아. 그렇죠. 이 시간이 보통 2시간, 대학마다 다른가요? 시간 제한이? 네, 보통 100분에서 120분이 제일 많고요. 네. 뭐 짧은 학교는 90분을 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시문도 굉장히 길고 예. 문제 난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논술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세 번째 키워드가 논술 답안은 친절해야 한다는데 저도 기자 선배들이 이제 제가 기사 쓴 거 보고 넌 이게 이해가 되니? 독자들이 이걸 읽겠어 이랬는데 친절하게 기사 쓰라는 거 많이 강조받았는데 비슷한 네.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맞아, 방송할 때도 눈높이를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음. 맞춰라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가지고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본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로만 딱 공개가 되는 네. 상클 2교시에서 우리 선생님과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고스 논술학원의 김정환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죠. 서울도 어제 첫 영하의 기온을 기록하며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0에서 13도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겠지만 제주도와 강원도, 전남 등 일부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까지 더해져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전국에 확산되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에서 80mm, 강원 영동과 그 밖의 남부 지방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다소 어둡습니다. 전국의 비 소식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요. 비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사라져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요. 서울 9도, 청주, 대구 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전주 21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비가 지나가고 나면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에서 영하 5도로 떨어져 춥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변덕을 부리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두툼한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우리 월드컵 대표팀 가나와의 2차전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생생한 영상과 함께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보면서 응원하시는 분들, 또 미처 경기를 다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모두 상클에서 만나요. 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월요일 상클, 매주 월수금은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 거 다 아시죠? 네, 오늘 저희 2차전 해야 됩니다. 네. 17년차 대치동 논술 전문가이자 논술로 연세대 20학번이 된 김정환 선생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대면 바로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이미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곧바로 시작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댓글,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심장이 뛰